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고백. 1970년대 중반 중학교를 다니던 나는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수학여행단을 태운 차량에서 난 사고들 때문에 우리 학교도 수학여행이 금지됐다고 했다. 흑백 TV조차 몇 집 건너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던 시절이라 아이들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크게 낙담했다.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던 것이 바로 수학여행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집과 학교가 있는 동네를 벗어나 먼 곳을 여행할 기회라곤 수학여행 말고는 좀처럼 없던 때였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믿기 힘든 현실과 마주했다. TV 화면은 기울어진 채 서서히 가라앉는 배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탑승객 대다수는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이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선실에서 구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사이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승객 구조 책임을 저버린 채 먼저 탈출했다. 학생 250명을 포함한 탑승객 304명은 끝내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가운 바다를 떠도는 넋이 되었다. 나는 작가가 된 이후 줄곧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그려왔다. 그러나 참사 이후에는 글을 쓸 수가 없었다. 평범한 일상을 다시는 살지 못하게 된 아이들의 한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동 청소년 문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르이다. 나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천국의 아이들, 1703호, 실족 같은 세상 끝자락에 선 아이들의 이야기를 단편 소설로 썼지만 미안함과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동료 작가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는 걸 보면서도 나는 그 거대한 슬픔 속으로 들어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의도적으로 세월호로부터 도망치며 몇 해의 봄을 더 보내고서야 나는 다시금 아이들의 희망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연대 회원들을 틈에 섞여 팽목항을 찾기도 하고 10주기에는 동료 작가들과 함께 전국 시민행진과 기억문화제에도 참여했다. 그곳은 눈물로 빚어낸 웃음과 고통을 버려낸 만든 활력이 넘실대는 현장이었다. 유족들은 슬픔과 고통에 갇힌 채 무너지는 대신 서로를 돌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같은 상처를 지닌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주고자 애쓰고 있었다. 다시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던 중학생 때를 떠올려 본다. 그때의 나는 희생자나 가족의 아픔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일만 억울해했다. 철없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더 못마땅한 것은 어른들의 대처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했어야 했다. 그리고 불행하게 사고가 났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었다. 아이들의 일상과 추억을 빼앗는 일을 해결책처럼 내놓아서는 안 됐던 거였다. 그런 일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되풀이되고 있다. 아이들이 그 나이에 누려야 할 경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다. 그래야 아이들은 세상의 어른들을 믿고 의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세상에서만 나라의 미래도 밝을 수 있다. 아이들이 더는 희생되지 않는 세상,
안전과 희망이 당연한 일상이 되는 세상. 2026년은 그런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 역시 작가로서, 어른으로서 조금 더 책임있게 걸어가고 싶다. 네,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 이금희님의 글 읽어보았습니다. 네, 26년의 2월.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지는 단단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길 기대하며 첫 곡으로 4.16 합창단에서 포카레카레 아나로 들어보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관점이 있는 뉴스 플래시안의 기곡을 지금까지와 다른 재난 대응 시작할 수 있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김혜진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처음 발의된 5년 전에 만들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법이 2020년에 만들어졌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폭우 속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리셀 유가족이 폭우 속에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같은 해 오송 참사 유가족이 눈물 속에서 행진을 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공청회를 막기 위해 추운 겨울 노숙농성을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라도 이 법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가?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폭우와 산불, 가뭄, 감염병 등 재난의 징후가 높아집니다. 사회는 복잡해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위험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방연하는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며 지난 참사를 제대로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생할 재난에서는 신속하고 인권적으로 수습하고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제9호법 등은 그런 과제를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본법으로 이름 붙였지만 그 내용은 재난 발생 때 정부의 역할을 담은 실행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인권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인 가치를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참사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담아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만든 법입니다. 2. 안전사회 개념과 권리 주체를 넓히는 이유. 생명안전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안전기본법에서 다루는 안전사고 개념은 넓혀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라는 개념이 너무 넓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난안전법은 재난과 안전 관련 법률 혹은 시행령의 각 법이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기본법으로 생명안전기본법에서는 안전사고의 개념을 좁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이주 배경 인구가 총 인구의 5.2%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많은 이주민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중국 국적 노동자였습니다. 12.29 이태원 참사에서도 26명의 희생자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재난과 참사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주민이라고 피해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고 이주민이 많이 일하는 업종도 안전을 위해 예방에 철저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는 국적을 넘어 사람을 권리 주체로 해야 할 것입니다. 3. 왜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즉 재난 참사 피해자에게는 그 피해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가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왔고 그것이 피해자의 권리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의가 생존자나 유가족만이 아니라 구조에 참여한 사람이나 지역 주민, 목격자, 그 밖에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되는 것도 그 동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축적된 경험이 생명안전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다수 시민이 동의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할 권리는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참사의 원인에 대해 계속 질문함으로써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고 조사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원인조사 참여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직접 참여에서부터 위원이나 조사관 추천 혹은 조사 과제를 제안하는 것 혹은 회의 참관 등 참여의 수위는 다를 수 있지만 참여의 권리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4. 왜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한가? 재난참사의 원인 찾기는 수사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수사는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책임인지만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도 참사의 원인을 알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제대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유가족이 거리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상설적인 재난원인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난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재난원인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중 23건만 조사가 진행되었고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의 경우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에 대해 유가족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립조사기구는 상시 인력이 담보되는 상설기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재난참사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재난조사기구 구성원들은 대형화된 복잡재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그리고 인권 감수성을 갖춰야 하며 조사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교육과 훈련, 연구를 통해 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이 담보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 왜 안전 영향평가가 필요한가? 안전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노후 선박 사용 연한 완화 등의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지역 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완화한 것이 2014년 판교 한풍구 참사를 불러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까지는 안전이 중요한 고려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 점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제주항공, 무안항공 참사가 있고 나서야 공항 건설 시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에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왜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가?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담겨 있습니다. 위험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까? 산불은 농촌 마을에 더 위험하고 폭우는 반지하 방에 사는 이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장애인과 노인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가 어렵고 감염병 상황에서는 노인들에게 위험이 증폭됩니다. 재난 문자는 모두에게 도달하지만 이주민들은 그 문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사고와 취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의함으로써 안전약자에 대한 재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약자 입장에서 볼 때 안전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가동되어야 하겠지만 재난 상황에서 안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7. 맺은 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수사 결과를 불신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거리에 나와 싸워야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이 난무하기도 했고 진상조사 요구가 정치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물론 예방을 잘한다고 해도 재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참사의 경험으로부터 잘 배워 예방에 힘쓰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재난을 줄일 수 있고 그 재난이 참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재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인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재난 대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재난 피해자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도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처음 출발이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국회에 아직 계류되어 있고 저희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4.16연대 가족협의회도 올 2월 안에는 2월 달에는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바라기도 하고 꼭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돼서 어쨌든 앞으로 일어나는 재난 참사들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지금처럼 했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안전기본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오늘 78회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 활동이 영상 작업을 해오고 계시는 최호영 감독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영상도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 최호영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고향이 안산인가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오래 살다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돼서 독립하면서 수원으로 왔고요. 네. 지금 사실 그 세월호 관련 활동들, 영상 활동들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또 집 계약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사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안산으로 올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거기 그쪽에서 보내고 계시는 거였나요? 제가 사실 대학교는 안 갔고요. 네. 그렇군요. 고등학생 때 이제 네. 다큐 작업을 처음 하게 됐는데 그게 기억해 봄이라는 이제 다큐였어요. 네,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21년도였습니다. 21년도? 예, 2021년도에 이제 제가 그때 고2였거든요. 고2 때 이제 그 작업 시작하면서 그 작업이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작업해가지고 2023년 말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 대학교는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를 처음 만난 게 이후고등학교. 맞습니다. 이후고등학교 맞죠?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네. 그리고 저희를 만나면서 영상을 하게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세월호 참사 14년도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나 영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제 그 세월호 참사 2014년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막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이게 어떤 참사인지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들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무슨 일이지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다가 이제 처음 광장에 나갔던 거는 일주기 지나서 친구가 학교에 금요일엔 돌아오려면 책을 가져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일주일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친구들이랑 돌려 읽으면서 그때 그 종이배 접기 했었잖아요. 네, 노란 네, 종이배를 네, 친구들이랑 같이 그 17반 돈 모아가지고 노란 색지를 사가지고 학교에서 종이배 접고 네, 광화문광장 이렇게 전달했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처음이었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그냥 또 참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셨었네. 그쵸. 네,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2014년 4월 16일 날 그때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그때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아까도 어린 참사가. 초등학교 어린 나이라 어린 나이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는 했는데. 맞아요. 네. 그날 저녁엔가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네, 집에 와서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다고만 듣고 잘 몰랐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이제 제가 또 초등학교도 대안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안학교에서 이제 아침에 에포크라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신체 활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이렇게 둥글게 서서 이렇게 같이 이게 어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이런 고민하고 또 추모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대안학교니까 가능했던 거고 일반 학교에서는 그 당시 뭐 조금씩 이제 어쨌든 안타까움에 추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겠지만 꾸준히 이어지진 않았을 일반 학교는 그렇게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어쨌든 기억해봄이라는 저기를 만들었고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엄마들하고도 이제 이후고등학교 같은 건 간담회도 많이 갔잖아요. 맞습니다. 엄마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영상 좀 찍어야 되겠다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단편 영화를 친구들과 같이 찍어봤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고민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내가 요새 너무 피곤한데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가진 한 5분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 작업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데 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제가 6학년 때부터 그 광화문광장을 쭉 나갔었는데요. 그때 그 천막 입고 노란 리본 공작소 가서 그렇죠. 리본 만들고 서명 받고 이런 활동들 초육 중1 중2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들 때 그냥 이제 내 고민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그냥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들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기억해 봄을 이제 준비하게 됐죠. 근데 그 기억해 봄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위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이셨나요? 기억에 남는 반응들 한번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 뭐 사실 이렇게 작업 기간이 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2 때 시작했는데 고2 때 시작해서 마무리는 그러니까 20살이 넘어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됐는데 처음 이제 다큐 시작할 때는
가가지고 그 회의할 때 발표도 했었거든요. 맞아. 이런 거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계획했던 것과 달리 너무 길어지고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이렇게 가가지고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마무리도 못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편집할 때는 완전 그냥 방 안에만 박혀가지고 어디 막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도와주신 분들 그때 뭐 그 노란 리본 어머님들도 인터뷰도 해주셨거든요. 결국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인터뷰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연락을 드렸죠. 이제 제 연락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 근데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어떻게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고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고생 많았겠네 해주신 거예요. 그 고생 많았겠네 이렇게 해주신 게 대견하다 이렇게 해주신 게 그게 사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네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나이 때 이제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어디 공모했나요? 예산은 네, 어떻게? 예. 이제 네, 처음 그 얘기도 시작할 해주세요. 때, 예. 그 4.16 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청년 꿈 지원 사업. 네, 맞아, 지금 맞아. 이름이 바뀌었는데 4.16의 봄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네. 4.16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처음 한 거 되게 어려웠는데 막 이렇게 사업 계획서 쓰고 이런 거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이거 좀 진심을 담아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단에서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고 그다음에 또 펀딩도 했었어요. 펀딩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래서 이 기억해 보면 저희가 본 기억이 안 나서. 네네네네. 예. 그 꿈숲에서 한번 맞습니다. 네네. 상영했던 것 같은데. 꿈숲에서 한번 했었고. 상영했나? 네. 상영해서 근데 왜 본 기억이 안 나? 미안해요. 아니, 아닙니다. 네. 그 지금 저기 언제- 지성아버님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한번 봤는데 언제 공동체 상영 뭐 이런 것도. 예, 뭐 항상 열려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네 우리 최호 형님이 직접 신청한 곡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청곡. 왜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네, 네, 이거 제가 추천한 곡은 이제 네. 가수 예람님의 네.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이제 탄핵광장에서 처음 불린 노래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 광장에서 이렇게 그때도 광장에 카메라 들고 있었는데 노래 들으면서 되게 좋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곡 작업이 돼가지고 음반으로 발매가 됐는데 몰랐는데 발매가 되고 보니까 또 그 4.16 합창단 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곡이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무슨 노래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 노래가 진짜 좋겠다.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예람님의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열쇠를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날의 깃발을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총성을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바다를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길목을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빗물을 쥐고 있어 와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눈길을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하늘을 쥐고 있어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깃발을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총성을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바다를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길목을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하늘을 쥐고 있어 노랫소리 울려 퍼져라 수천 명의 발걸음이 들려와 차디 찬손 희망을 들고 굳게 잡힌 새벽을 연다 노랫소리 울려 퍼져라 수만 명의 발걸음이 들려와 차디 찬손 희망을 품고 벌럭이는 새날을 연다 노랫소리 울려 퍼져라 수만 명의 목소리가 들려와 차디 찬손 희망을 품고 벌럭이는 새날을 연다 벌럭이는 새날을 연다 네, 여람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호영님이 처음 이제 어쨌든 저희 영상을 제작했잖아요. 세월호 참사 관련 네. 기억해봄을 제작하고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한 적도 있나요? 아까 개인적인 거 처음 5분짜리 말고 기억해봄 네, 이후에 예. 죄송합니다. 네, 뭐 이후에 했다던가 아니면 이 기억해봄 찍으면서 영상 작업하면서 좀 이게 어려웠다. 그리고 또 인터뷰 과정에서도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 뭐 노란 리본 극단 엄마들 인터뷰했잖아요. 그 엄마들 중에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나 누가 또 힘들게 했다던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영상들 계속 만들면서 그 세월호 영상들 계속 만들고 이제 작년에 했던 그 안산 기억문화제에서 틀었던 영상들도 몇 개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10주기 때 네. 10주기 때 그 재단에서 했던 10주기 사업이 있었어요. 10주기 활동들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고등학교 나왔던 친구가 지금 연극 전공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극단 어머님들하고 같이 연극을 올려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 좀 도와주고 또 그 과정을 찍어가지고 만든 영상이 지금 재단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저기 이태원 참사 미디어 팀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 일정 따라다니면서 촬영으로 영상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추모식 할 때 영상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는 답이 안 나왔는데 노란 리본 극단 엄마들 중에 감독님을 좀 어렵게 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잘해주지도 않고 어렵게도 안 했고 이랬구나 엄마들이. 다 너무 잘해주시죠. 네. 밥은 사줬나요?
예, 매번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그 작업하면 살이 좀 쪘습니다. 예. 그 뭐더라? 네. 극단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친해진 거는 사실 그 10주기 때 작업하면서 오랫동안 한 6개월 가량 매주 한 번씩 뵙고 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졌던 것 같고 사실 그 전에는 저기 그 기억해봄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한데 네.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 광화문 기억공간 철거하는 날, 철거하는 날. 그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광화문 광장 가가지고 리본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 나눠주고 서명 받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좀 지키고 싶은 마음에 되게 소중했거든요. 광장에서 커왔으니까 내가 자란 집 같은 곳인데 그래서 그곳을 지키겠다고 갔는데 이제 그곳이 되게 그러니까 광장 한가운데지만 서울 한복판이지만 또 여름이었지만 되게 쓸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얇은 바리케이트만 있고 경찰들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고 밖에서는 그 극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순범 어머님이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그날 되게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순범 어머님이 이렇게 달래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 덕분에 이제 계속 다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말씀 해주셨냐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진상규명 다 되고 올 거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는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이런 때는 울지 않고 진상규명 다 되고 올 거야 라는 말도 해주셨고 너무 많아서 네. 생각이 많은데 그냥 정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뭔가 서울 한복판에 그렇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저를 또 버티게 해주는 말이기도 하고 이곳을 계속하게 계속 뭔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다큐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지금 세월호 이 관해서 많이 영상들을 많이 남겨놨잖아요. 기록해놨잖아요. 네, 네.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계획으로 그거를 사용할 건지 계획이 있나요? 나중에 그냥 엄마들이 다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 흘러서 그때 짠하고 다시 다큐로 내놓을 건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지. 네, 일단 그냥 가서 찍는 게 제일 많았고요. 근데 그냥 가서 찍는 거는 그래도 이게 지나가 버린 흩어지는 기록들이 아니라 뭔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가서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만약에 경찰들이랑 뭔가 마찰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카메라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다고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좀 증거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다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서 계속 그런 광화문 그 기억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마음들, 그러니까 이 싸움을 계속하는 마음, 그걸 버티게 해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래도 요새 세상이 너무 외롭잖아요. 네. 너무 다들 서로한테 비난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 만들어 왔다, 우리가 계속해 왔다 이런 것들을 좀 작업으로 언젠가 하고 싶네요. 네. 우리 어쨌든 세월호 관련 다큐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다큐들 중에 가장 호영 감독님이 보기에 가장 잘 되었다, 아니면 가장 호영 감독님한테 울림을 줬다, 인상 깊다, 이런 혹시 다큐가 있나요? 많이 생각나는데 바다 호랑이도 있고. 그쵸. 네. 네.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바다 호랑이 제일 좋았던 것 또 같고. 저희 10주기 다큐로 바람의 나왔던 세월 바람의 그 세월 좋았고요. 예. 엄청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제 기억해보면 준비하면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참고할 것들은 무엇인지. 진짜 사실
작품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이 작품이 가진 매력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딱 그냥 지금 막 진짜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죠? 아니요. 그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 10주기 옴니버스 작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때 이제 드라이브 97이라는 작품이 생각나는데 그 97년생 오지수 감독이 맞아요. 세월호 이후에 그 오지수 감독님도 세월호 이후에 어떤 미디어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생존자 애진님하고 같이 친구가 되어서 같이 친구가 되어가는 그리고 같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기억해본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가족은 아니고 어쨌든 뭐 좀 거리가 좀 있는 상황에서 활동들을 하던 기록들을 하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입장으로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계속 커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계속 고민이고 그다음에 그런 고민에 되게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새로 하는 뭐 작품 있어요? 최근에 저기 탄핵광장 윤석열 탄핵광장 때 기록했던 걸로 옴니버스 작업 하나 했어요. 그건 이제 저 포함해서 6명의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탄핵광장 때 찍은 걸 가지고 각자 주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6개 모아가지고 한 94분 정도 되는데요. 꽤 기네요. 예. 저는 그때 이태원 유가족분들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그 참사 이후에 거리로 나와서 진상규명 투쟁하시고 그 특별법 제정 과정 투쟁하시고 또 탄핵 광장에 나오시고 탄핵 이후에 또 이제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 조사 개시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하면서는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세월호 가족분들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번 작업을 좀 기획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언제 개봉할 생각인데? 이게 영화제는 사실 지난 12월 3일 날, 그러니까 개엄 1주년 되는 날 했어요? 인천인권영화제에서 틀었고, 그다음에 광릉인권영화제에서 틀고, 뭐 좀 이렇게 공동체 상영이나 혹은 특별 상영, 영화제 상영 같은 걸 조금씩 이어가고 있고요. 그게 개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6명의 감독님들은 다 호영 감독님처럼 젊은? 젊은 사람도 있고요. 또 나이가 엄청 지긋하신 분도 있고, 이게 이번에 한 프로젝트의 매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일 먼저 에피소드 1번은 그 민주노총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건설 노동자분이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화과를 졸업하고 영화를 처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활동해온 영화 감독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좀 그 광장이 그랬잖아요. 광장이 그렇죠.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모여온 광장이었는데 그랬던 광장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6명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큐 감독님들 중에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 가장 닮고 싶은 감독님은 누구예요? 있을까요? 누구도 닮고 싶지 않아. 나는 최호영의 스타일로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인가요? 혹시 문종택 감독님을 닮고 싶다든가? 근데 감독님들이 다들 개짜들이라 닮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감독님도 많고 도움 주신 감독님 많이 계세요. 사실 뭐 지성 아버님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뭐 사실 이제 제 마음속으로만 이제 멘토격으로 이렇게 두는 감독님 한 분 계셨는데 네. 그 안창규 감독님이라고 예. 그 세월호 기록단 활동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안창규. 네. 제 작업 마무리할 때 도움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영화 한 편 만드는 거 쉽지만 계속 일로 하고 이게 이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그럼 앞으로 더 이제 뭔가 영상 찍느라고 대학을 못 갔잖아.
혹시 네. 더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사실은 지금은 촬영이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게 되면은 현장도 가게 되고, 또 이제 그 광화문 기억공간처럼 어떤 현장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뭐 당분간 2, 3년간은 적어도 촬영을 좀 계속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들을 계속 하다가 뭔가 지금 생각으로는 언젠가 한계에 다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을 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좀 더 잘 알고 싶은데 내가 현장에서 이것들을 경험해 왔는데 내가 내 언어로 설명이 잘 안 돼.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좀 그때 또 선택에 따라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더 찍고 싶은 영상이나 뭐 그런 거는 이거 말고 다큐 말고 뭐 이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크게 이런 거 찍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제 뭐 생각이 없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어쨌든 그동안은 이제 어쨌든 이 사회적 참사, 재난 참사 뭐 이런 걸로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러면 제일 관심이 가는 앞으로 뭐 찍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어쨌든 생각나는 게 뭐 환경이라든가 기후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다큐 보면 혹시 관심이 가는 데가 있나요? 저 일단은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생명안전공원 지어지는 걸 좀 찍고 싶어요. 이 공간이 사실 이전까지 계속 막 공청회도 계속 있었고 이랬잖아요. 이 과정을 제가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마을 안에서 이 참사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들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계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안산으로 올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산에 오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런 다큐만 찍으면 이게 돈이 안 되잖아. 돈이 되려면 이런 드라마도 찍어야 되고 막 영화도 찍어야 되는데 또 생활하려면은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생활은 그쵸.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처음 이제 광화문 나와서 광화문에서 제가 세상도 배우고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세상에서 이제 일들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재단에서도 저기 토론회 할 때 이런 거 중계를 제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재정적 뒷받침을 그러니. 집에서는 완전 독립을 했습니다. 요즘 용돈도 안 받고요. 대단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재정적 뒷받침 없는데 어쨌든 이런 재단의 그런 공모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면서 혼자 자립한 거에 대해서 훌륭하게. 네.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럼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못났지만 또 어리지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조금 불러주시고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걸 나눠주시고 그 덕분에 제가 좀 조금씩 잘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봤잖아요. 지금 이제 청년이 된 모습을 보니까 많이 컸구나. 막 이런 뿌듯함 이런 게 좀 막 복받쳐 올라오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어때? 소감은 어떠세요? 맨날 이제 촬영한다고 카메라 뒤에만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당하니까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고 네.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면 더 잘 잘하세요. 얘기해 줄 수 그때는 있겠죠? 더 성장을 해가지고. 네.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호영님하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2026년 1월도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2월이 벌써 되었고요. 벌써. 네. 아직 할 일이 너무 저희한테 많은데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더라도 저희는 차근차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은정 어머니?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의 진행자 윤희 엄마 김순길이었고요.
은정이 엄마 박정아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호영님의 신청곡 배가의 종이비행기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최호영님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